심장학회와 한국혈액암협회가 함께 특별 기획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내용은 임상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20년 정도 암 환자들의 항암 치료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소속돼 있는 학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한종양내과 학회라는 거고요. 종양내과 의사, 종양내과 학회, 이게 어떤 건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항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항암 치료 그러면 뭐 면역 치료도 있고 표적 치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과 선생님들과 함께 다학제 협진을 통해서 암 치료를 계획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종양내과 의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자분들은 아마 종양내과에 가서 뭐 그런 걸 하는 의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거 말고도 임상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이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임상시험 연구가 역할을,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암 관련 정책이라든가 보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자문 역할을 하면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를 하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게 종양내과 의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회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라는 학회고요. 이 연구회는 보시면 지금 여러 질병, 특히 암 관련돼서 여러 질병의 분과를 갖고 있고요. 한 10개 정도의 분과가 있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임상시험이 수백 개 정도의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질환별로 뭐 20, 30개, 40, 50개 뭐 이렇게 임상시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총 256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여기 양 학회에서 저는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임상시험에 대해서 조금 안내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암요법 연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중에 중요한 연구는 암 정복을 위한 연구자 주도 다기관 임상 연구의 활성화라는 과제를 지금 작년부터 5년짜리 과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임상시험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임상시험이 서울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임상시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의뢰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체계를 안정시켜서 임상시험이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사실은 임상시험의 질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질 관리,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임상시험을 국가과제로, 암정복 과제로 받아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회가 바로 대한항암요법연구회입니다. 네, 오늘 그러면 본론을 말씀드리면 임상시험이 무엇인가, 뭐 아마 암이 걸렸다 라는 얘기를 처음 듣고, 만약에 그거 자체로도 되게 충격적인데 임상시험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면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상시험의 의미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임상시험이 이제 정의로 따지자면 어떤 항암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항암제에 대한 임상시험이니까, 항암제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약물의 약동, 약력학, 뭐 양리학,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임상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것 같죠. 자기를 대상으로 시험을 한다라는 얘기니까 무서운 것 같기도 하죠. 그렇지만 암 환자의 치료가 뭐 일반적인 뭐 치료를 전이가 되었는데 A라는 항암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되느냐? 완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치료가 현재 표준 치료라고 하는 치료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치료는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한테서는 표준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좀 새로운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또는 그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표준 치료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그 부분에 환자들한테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좀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왔고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가 왔을 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임상시험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지금 백신이 만들어지고 점점 더 좀 관리가 되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가 되는 상황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치료가 부족한 암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임상시험을 고려하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개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할 수 있는 오늘 좀 공부를 하시고 잘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요 말만 들어보면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실험 대상이구나. 효과가 증명된 게 아니구나. 그 증명되지 않은 거를 지금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임상시험은 원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반응이 있다는 얘기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걱정되실 텐데 오늘 임상시험의 단계라든가 위험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임상시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 그러면 처음에 어떤 새로운 물질을 이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기전적으로든지 아니면은 뭐 세포 단위에서든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단계가 있고요. 여러 가지 실험실이라든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좀 있으면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사람한테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한테 효과가 있었지만 비슷한 용량을 사람한테 줘도 안전한지 또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효과가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 우수한지 그리고 조금 더 훨씬 더 많은 광범위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치료를 할 때에도 특이 반응이 안 생기고 괜찮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임상시험 때는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숫자를 좀 제한을 해서 함으로써 환자한테 해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좀 최소화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상에서는 이 새롭게 치료된 약제가 정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도움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디자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표준 치료에 비해서 더 나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을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계획 단계에서 승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임상시험이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1상부터 요 4상까지를 임상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는, 제안을 받게 되는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사실은 2상이나 3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2상이나 3상이 됐다는 얘기는 일단은 동물 실험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가능성이 있는 약을 1상 시험을 통해서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적정 용량이라든가 아주 위험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축적하고 나서 하는 게 2상, 3상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서의 효과와 그 다음에 일상에서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한이 되는 게 주로 2상, 3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일반적인 임상시험이 아니라 항암제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항암제는 기존 표준 치료도 예를 들면은 뭐 사망률이 전혀 없는 표준 치료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 자체가 그냥 지켜볼 때 기대 여명이 뭐 몇 개월, 뭐 3개월, 6개월, 뭐 10개월,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그거를 더 증가시키기 위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 과정에서 약이 효과가 없다거나 아니면 부작용이라거나 이런 걸로 환자분이 고생하시게 되거나 심지어는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 이런 임상시험은 항암제 임상시험에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표준 치료가 갖고 있는 한계와 비교할 때 그거에 비해서 더 위험하다거나 더 효과가 나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임상시험 계획 단계라는 거에서 상당히 걸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가들을 믿고 특히 종양내과 의사들은 이런 약제 개발하는 임상시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종양내과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임상시험 단계별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주로는 2상이나 3상 임상시험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런 임상시험에서의 비용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런 비용을 들고도 실제로 전임상에서 최종 상용화하는데 이게 되게 많이 올라간 건데요.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신약의 효과가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신약들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나오는 이유는 약제를 만드는 과정이 뭐 비용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신약의 효과를 증명하는 과정
사람을 통해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의 위험도 90%는 실패를 하니까요. 그런 회사에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10번 중에 1번 정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좀 들어가면서 신약의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이런 전체적인 비용이라든가 성공률을 좀 높이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임상시험 하기 전에 어떤 약제가 후보 물질이라든가 이런 단계의 연구, 이거는 실험실에서 연구를 했더니 전임상으로 동물에서 연구를 했더니 아니면 세포주 연구를 했더니 도움이 되더라. 이런 연구는 사실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인 거고요. 그 정도까지 했다는 얘기는 전체 약 개발 단계에서 한 2%의 비용까지 밖에는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나머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전체 비용의 98%가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들지 않고 신약의 효과를 증명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상시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전 임상시험, 우리가 클리닉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병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클리닉, 그러니까 이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연구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연구의 대표적인 게 세포주 연구랑 동물 연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포주 연구는 우리 실험실에서 어떤 암세포에 어떤 물질이 효과가 있는지를 이렇게 뿌려서 도움이 되는지를 보는 거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이게 사람을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장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독성을 전혀 알 수 없는 단계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포주 단계의 연구가 신약 개발됐다라는 광고를 하면서 이런 물질을 실제로 팔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임상시험의 결과는 신약이라고 아니면 항암제로서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연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물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에서 대사되는 약제 이 정도의 강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독성이 없다고 해서 사람한테서 독성이 없다. 이거는 보장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세포주 연구나 동물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은 효과가 있을 후보군, 가능성 이 정도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고요. 사람을 통한 임상시험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임상시험이 1상 임상시험, 2상 임상시험, 3상, 4상 이렇게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1상 시험이 사실은 제일 동물한테서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된 후보군 약을 가지고 사람한테 처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때 위험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약제에서는 일상시험은 되게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험성을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신약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암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다 보니까 실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일상시험은 일반적으로 아주 명확한
표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의사들이 생각할 때 아주 명확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표준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폐암 환자가 기존에 나와 있는 표준 치료제 A라는 약과 B라는 약, C라는 약이 주로 표준 치료라고 하면 그 세 가지를 다 사용하고도 병이 나빠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현재로서는 어떤 약제를 쓰더라도 도움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경우라면 이 후보 물질, 새로운 약제 물질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시도해 보겠다라는 환자들이 존재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해서 또 좋아지고 있는 환자, 이런 환자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일상시험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표준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보통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고요. 이 자원자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다만 동물한테 썼던 용량 중에 단계를 나눠서 저용량부터 A라는 용량으로 쓰고 다시 용량을 올려서 다시 한번 쓰고 좀 더 올려서 쓰는 그런 제 일상 중에서도 똑같은 용량으로 하지 않고 용량을 올려가면서 이 정도 용량에 큰 문제가 안 생기는지 이상 반응은 안 생기는지 이 정도 용량이면 적정한지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있었는지 이런 거를 한꺼번에 체크함으로써 이 약제의 내약성을 위험성에 대해서 판별하고자 하는 단계의 임상시험을 제1상 임상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 임상시험 정도까지 그래도 지나고 나면 그래도 한 20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용량을 좀 올려가면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한 상태니까 이상 임상시험을 할 때는 그러면 용량을 뭐 3가지 정도로 시도해 봤는데 이 정도 용량을 하는 게 부작용 대비 효과가 제일 적정하겠다라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용량을 정하겠죠. 그래서 그 적정 용량으로 쭉 이상 환자 임상시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치료 탐색 목적의 임상시험 단계를 제2상 임상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집중 연구가 일상을 통해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나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용량이 적정한가, 효과가 있는가, 부작용 문제가 거의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소규모 뭐 100명 정도 실제 암 환자에서는 한 50명 정도까지로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상 시험을 통해서 이 약물의 효과를 검증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보다 환자 수가 훨씬 늘어나니까 좀 더 뭐 사람마다 부작용이 어떤 환자는 당뇨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환자는 연세가 좀 더 많으실 수도 있고 위험 요소들이 개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좀 더 다른 환자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일상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지만 좀 더 다양한 환자들한테서 부작용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이상 임상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상 임상시험에서 이 용량으로 이렇게 치료해 보니까 괜찮은데 라고 나오면 그 용량 그대로 3상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조금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조금 변형을 하거나 용량을 조절을 해서 3상 시험을 계획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3상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뭐 표준 치료다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비소세포 폐암 선암에서 지금 현재 표준 치료는 세포 독성 항암제에다가 면역 항암제를 이제 한꺼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요법을 지금 현재 표준 치료라고 하는데, 그런 표준 치료에 비해서 이상에서 조금 더 새로운 기전의 약을 섞었더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현재 표준 치료보다 독성은 더 문제가 안 되는지, 현재 표준 치료보다 효과가 실제로 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연구를 하는 게 3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전체 비용 중에 3상 임상 연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70% 이상으로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3상 임상 시험을 하는 후보군의 약제는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는 개발사, 제약회사나 아니면 여기에 수년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연구자 모두가 사실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임상시험을 계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패하면 너무나 타격이 크니까, 회사도 타격이 크고, 그 다음에 연구자도 거기에 들어간 이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3상 임상시험을 계획을 했다는 얘기는 도움될 가능성에 대한 연구자들이 또는 개발사들이 상당한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을 무게를 두고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상 임상시험을 제안을 받는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특별하게 어떤 부작용이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좀 적극적인 고려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탐색 단계에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탐색해서 몇십 개 정도를 골라낸 다음에 실제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후보 물질이 추려져서 결국은 이 몇 개, 한두 개 정도만 성공을 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 이 3상 시험까지 갔다라는 얘기는 신약 허가, 시판을 목적으로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여 년간에 걸쳐서 이 노고의 마지막 결실이 바로 3상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 대한 확신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연구자와 개발사들의 투자가 들어간 거니까 여러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도 저는 괜찮다.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1상, 2상, 3상이라는 게 효과를 증명하고 부작용, 안정성이 있는지를 본다고 하니까 효과도 증명 안 됐고 안정성도 확립이 안 된 약을 결국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실험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단계에서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안정성이 확보됨으로써 실제로 임상시험이 적극적인 항암 치료에서는 중요한 치료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임상시험을 숫자를 일상같이 약의 용량이 정해지지도 않았을 때 막 수백 명을 한다거나 이러지 못하게 지금 제한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동물 실험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일상시험을 소수의 암 환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 치료에 실패해서 더 이상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기전이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진 그런 약제, 이런 것들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그런 약제를 대상으로 일상시험을 하는 거고, 그 일상시험에서 안정성이 증명이 되면 동물 실험에서의 효과를 가지고 사람한테 효과 있다고 못하니까 다시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지, 안정성은 확보됐지만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제2상 임상시험이고, 그 숫자는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식으로 또 제한을 한 단계 딱 걸어놓고, 거기서 또 성공을 하면 다시 3상을 통해서 수백 명 대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확립하는 과정, 그래서 표준 치료보다 더 나은지를 비교하는 그런 임상시험을 함으로써 허가를 받게 되는 그런 단계를 둠으로써 임상시험에 한꺼번에 많은 위험성이 노출될 가능성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서 인간과 인체 유래물을 통한 연구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이 계획서를 또 승인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관에는, 임상시험을 하는 모든 기관에는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라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임상시험이 윤리적으로 또는 환자한테 과학적으로 도움될 측면이 있는지를 평가, 심의하게 되어 있고요. 그 심의하는 과정이 적절한지를 하고 나서 식약처에 또 승인을 받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단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IARB 아까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심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를 또 식약청에서 평가 인증 제도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방법으로 임상시험의 위험성이 지금 관리하는 체계가 우리나라는 되게 잘 확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임상시험이 위험하냐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실은 무분별한 광고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못 오남용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비임상시험 또는 전임상시험이라는 것의 결과를 가지고 이 도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게 실제로 많았고, 2019년도에 이 동물기생충약 펜벤다졸이라는 동물기생충약이 폐암 환자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었던 적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잘못된 광고, 여기서 보면 다 세포주 연구거든요. 여기서도 또 보면 최근에도 무슨 견음모가 암 개선 효과가 있다, 뭐 국제학술지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국제학술지가 보면 여기 보면 삼중음성 유방암 세포주 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험실에다가 이 플레이트에다가 세포를 놓고 거기에다가 약을 쳤더니 이 암세포가 죽더라 라는 연구 단계인 거죠. 아까 2% 전 단계에 비용이 들어간 그 정도 연구 단계에 효과가 있었다는 걸 가지고 마치 사람한테 또 도움이 될 것처럼 막 유튜브에 나와서 하고 실제로 지금 팔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기사들이 실제로 지금도 있거든요. 이게 최근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상시험의 위험보다 이런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광고하고 있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상시험을 통해서 증명된 것만이 효과가 있는 신약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임상이라는 어떤 단계가 있고 그 계획서를 쓰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은 암 치료에 대해서 특히 항암제에 대한 전문가여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종양내과학회 소속이고 대한종양내과학회 의사들은 임상시험의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개하는 동영상, 저희가 국제학술대회를 임상시험을 매해 아까 수백 건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매해 학회를 통해서 발표되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그런 공유의 장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고요. 그거를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Even though the pandemic has challenged us to meet both online and offline, this year's conference has wrapped up with world-renowned experts and scholars of medical oncology sharing their latest knowledge, discoveries, and experience. Well, after a while of not traveling at all, it's wonderful to be here to meet people in person. And so it's much better to meet people and talk in person about all the exciting things that are going on, especially with respect to clinical trials in immunotherapy. Most memorable for me is the new friendships and colleagues that I've met in the oncology community here. I'd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all participants, invited speakers, sponsors, the organizing committee members, and the customer staff who dedicated their time and made this conference successful.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이 소개시켜드릴 뭐 이게 영어인데 보면은 NCCN 가이드라인 버전 2023년 2 버전 2라고 되어 있고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표준치료 진료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암치료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진료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 진료 지침에 폐암에 관련된 암치료 진료 지침의 첫 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이 첫 페이지에 보면 임상시험에 대해서 이 NCCN,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집단인데 이 가이드라인 만드는 이 집단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지금 적어 놓은 거거든요. 보면 NCCN은 임상시험에서 암치료를 하는 환자들에 대한 어떤 암 환자더라도 임상시험에서의 치료가 베스트 치료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임상시험을 디자인하는 능력이 지금 이 메디컬 온콜로지스트, 종양내과 의사들은 이미 기존 표준치료에 비해서 나쁘지 않도록 디자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규제 시스템을 선진국에서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사회에서는 임상시험이라는 것이 이런 규제를 통해서 다 통과된 그런 임상시험 같은 경우라면 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최선의 치료라고 생각한다. 임상시험에 참가해서 치료하는 것이. 그래서 이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것을 정말 특별하게 우리가 격려하고 싶다. 권하고 싶다. 이렇게 이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이거 다발성 골수종 뭐 종양내과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발성 골수종 임상시험을 하는 한국 연구자들이 발표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새로운 신약에 대한 것을 빨리 사용을 더 많이 하게 됨으로써 다발성 골수종의 치료 결과를 더 좋아지게 만들었다라는 논문을 최근에 2022년도에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상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의 서바이벌이 절대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 논문이 또 전립선 암에서도 또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임상시험에 대해서 종양내과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디자인해서 만들고 있는 이런 임상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하다. 우리나라 이 진료의 퀄리티는 이런 임상시험 참가자들한테 기존 표준 치료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대한종양내과학회 홍보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암에 대해서 혹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모TV 그 암이 알고 싶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어떤 암에 걸려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서 아마 찾아보시면 좀 많은 암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한항암요법연구회라는 곳에서는 암종별로 임상 연구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홈페이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것들이 좀 더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언어로 조금 더 업데이트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아까 암정보과제에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한테 맞는 혹시 임상시험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주치의 선생님한테 혹시 상의를 해본다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임상시험이란 무엇인가 개요를 설명하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